2023년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신기록이 탄생했습니다. 1월 내내 많은 소문들이 있었고 또 무산될 거란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첼시가 큰 돈, 큰 달러를 꺼낸 것 같아요. 예, 무려 그 1억 2,100만 유로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거기다 또 플러스 엑스트라 코스트라고 적혀있죠. 예, 아마 그 향후 뭐 달성할 활약, 뭐 리그 우승,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 뭐 다양한 옵션이 있겠죠. 그런 것에 따라서 벤피카가 더 많은 돈을 받고 실제로 나중에 결정될 총액의 이적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거기다 이제 리버플레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뭐 세론 조항이 이거해가지고 이제 25%를 가져가게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은 무려 2031년 6월 30일까지. 무려 이제 8년 6개월 계약인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흔치 않은 기간으로 보일 수 있지만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첼시를 인수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계약들이 거의 7년, 8년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별이 같은 부분이에요. 네, 그 바디알실이라던가 아니면 무드릭이라던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영입을 했죠. 예, 게다가 뭐 장기 프로젝트 속에 젊고 어린 선수, 더 잘할 선수들에게 투자하는 거니까 물론 이 이적료 지출이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샀다, 뭐 이렇게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저는 이제 의아한 게 보통 이런 최고액 이적료들은 골을 직접 넣는 선수들, 뭐 그리고 한참 그 골을 넣는데 탁월한 입증을 한 선수들이 기록을 했는데 엔소 페르난데스는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이적료 선수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예, 뭐 수비형 미드필더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놀라운 거는요, 겨울 이적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고 이적료들은 죄다 여름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로써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신기록도 세웠고요. 예. 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최고액 이적료는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로부터 네이마르를 데려올 때 2억 2,200만 유로, 현재까지도 유일한 2억 유로 돌파한 기록이고 은바페가 모나코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때 1억 8천만 유로 또 한 번 파리가 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실패한 거래로 꼽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을 바르셀로나가 들으면서 역시 바이아웃 조항 1억 4,500만 유로고 그 다음에 엔소 페르난데스니까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도 역대 이적료 4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좀 그거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5위인 주앙 펠릭스도 1억 2,600만 유로 기록한 게 조금 말도 안 된다. 이건 오버페이다. 그랬죠, 그런 얘기도 예.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결국엔 이 말도 안 되는 오버페이를 벤피카가 다 이뤄냈다. 네, 대단하죠. 거상이다. 예. 어찌됐거나 이 첼시가 워낙 최근에 많은 돈을 쓰고도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자면은 이 역시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잭 그릴리시가 에스턴 빌라에서 맨시티 갈 때도 1억 파운드를 기록한 최초의 영국 선수가 됐었어요. 그랬죠. 예. 그 그릴리시가 1억 파운드 기록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말이 많긴 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몸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루카쿠. 예, 대단합니다. 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에서 2번이나 기록적인 이적료. 맨유 갈 때 한 번, 첼시 갈 때 한 번 9천만 파운드를 넘는 이적료를 기록을 했었고 포그바도 사실은 이 거액의 이적료로 인해서 조금 부담을 받았다. 사실 포그바 때부터 이적료에 대한 그 압박감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첼시는 이미 사실 무드릭을 영입하면서 그 대기록을 만든 바가 있어요. 무드릭 영입했을 때도 이미 겨울 이적 시장 역대 최고 이적료였죠. 예, 그거를 깨면서 이제 보일리 구단주 시대 로마는 이제 잊어라. 내가 더 큰 손이야. 보일리가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 보일리 구단지가 많은 선수를 영입하면서도 가장 많은 돈을 쓴 이 엔소 페르난데스는 어떤 선수인가? 왜 이 정도의 이적료가 나온 것인지 저희가 이 선수에 대해서 부버지 김한민 기자와 함께 샅샅이 살펴볼 텐데요. 프로필부터 보면은 이 선수가 굉장히 어려요. 이강인 선수랑 동갑이에요. 예, 거기가 만 22세고요. 왜냐면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산마르틴 출생이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로 설 수 있는 선수인데요. 예, 일단은 시장 가치 트랜스퍼마켓에서도 5,500만을 책정했기 때문에 꽤나 높은 이적료지만 여기에 거의 뭐 1억 유로를 더 얹어서 산 느낌. 이건 시장 상황 때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선수는 이제 리버플레이트 유스 출신으로 이제 데펜사에서 임대로 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리버플레이트에서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제 벤피카로 지난 여름에 지금부터 6개월 전에 벤피카 온 거거든요. 예, 그 반년 만에 벤피카는 큰 그 이윤을 남긴 거고 리버플레이트에서 아르헨티나 리그 우승을 하면서 이때 나이가 거의 10대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리고 저기 4,425만 유로라고 적혀있긴 한데요. 벤피카가 리버플레이트에서 영입했을 때 이적료가 1,000만 유로였어요.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30% 떼줘야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올라간 거예요, 뒤에. 아, 반영이 된 거네요. 빠르네요. 예, 바로 반영을 하는 거죠. 예. 리버플레이트도 엄청난 돈을 지금 이제 벌게 된 거죠.
거죠, 갑자기. 1,000만 유로에 보내서 지금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거예요. 3,400만 유로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바로 세론의 정석이다. 이게 바로 유선 투자의 이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피카도 엄청난 이윤을 남긴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월드컵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월드컵 우승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어린 나이에 월드컵 우승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망주로 뛰거나 이제 조금 교체로 나오거나 이런 정도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이 나이에 월드컵 우승을 이뤘고 그것도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라는 것은 이 선수의 가치가 사실은 그 정도로 봐도 너무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있다. 심지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챔피언이 됐을 때 저때 이제 그 훌리안 알바레스랑 둘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거고요. 그 아르헨티나 축구의 미래를 이끌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 이후 시대 아르헨티나의 에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엔소 기록을 보시면요. 패스와 수비에 모두 능하거든요. 그 포르투갈 리그 기록인 건데 패스 성공 최다죠. 그리고 또 이제 도움 2위죠.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성공 1위죠. 그리고 이제 태클 12위죠. 중원 지역에서의 소유권 그 경쟁 승리가 이제 또 11위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보통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뛰면서 체구 작은 선수들은 공만 잘 차거나 후방 플레이메이커라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비력엔 조금 아쉬움이 있기 마련인데 이 선수는 수비력까지 겸비한 어떻게 보면은 마스체라노가 공격 능력을 더 잘 갖추고 있는 마스체라노다. 물론 마스체라노보다 수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근데 이 태클이랑 이제 이런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벤피카여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벤피카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최강 팀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월드컵 기록들 보면은 도리어 수비 지표가 더 눈에 띄거든요. 근데 패스 관련 지표들 어쨌건 포르투갈 리그로 다시 돌아와서요. 패스 관련 지표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요. 볼 터치 최다, 패스 최다, 공격 진영 후 패스 최다, 그리고 공격 진영 패스 그 엔딩은 거기서 이제 슈팅이나 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공격 마무리가 된 그 플레이도 최다. 그리고 이제 롱 패스 성공도 최다. 그리고 이제 스루 패스는 두 번째로 최다. 기대 도움조차도 두 번째로 최다. 저는 이게 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중앙 미드필더들이 빌드업 잘하고 기점 패스 잘하는 경우에 마지막 어시스트까지는 또 다른 선수에게 맡기고 본인은 한 발 물어서는데 이 선수는 기점 패스에 조율에 어시스트까지 직접 할 수 있는 선수에다가 수비까지 잘한다. 이러면 사실 지금 보면은 1억 2천만은 과할 수 있어도 1억 유로 근접할 정도의 그 재능이다. 그래서 여기도 템포를 지배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현대 축구에 있어서는 완벽한 미드필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선수가 일단 전환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측면 후 쭉쭉 방향을 전환하는 패스들 있잖아요. 길게. 사비 알론소가 가장 많이 하던 플레이였죠. 이 선수가 일단 벤피카가 4-2-3-1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왼쪽 홀딩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환 패스들이 다 오른쪽으로 보내는 게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선수가 근데 오른쪽에서 설 때는 또 왼쪽으로 많이 보내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상대 압박을 한 번에 허물 수 있는 방향 전환 패스. 이게 정확하고 빠르고 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경기의 속도, 상대 수비를 허물 수가 있는데 그런 플레이를 엔소가 잘한다.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방향 전환 패스는 다 롱 패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성공률도 82%다. 와, 대단한 기록입니다. 10개 중에 8개는 이제 배달이 단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히우 아베하고의 경기에서의 그 경기가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경기였거든요. 그때 패스 맵인 건데요. 패스 성공률 100%. 야, 쉽지 않아요. 사실 패스 성공률 100%는 교체로 나와서 몇 개 안 할 때나 가능하지. 72의 패스를 시도하면서 100%였고요. 더 놀라운 게 이때 그러니까 단순히 쉬운 패스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찬스 메이킹이 6번이었어요. 이것도 놀라워. 한 경기에 6개의 동료 슈팅을 끌어냈고 또 그 과정 속에 팀의 골에도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냥 한 골을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그 찬스 메이킹 6개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멀리서 중거리 슈팅 때리면은 되는 그런 찬스 메이킹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찬스 메이킹으로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런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5개가 다 박스 아니었고 그것도 4개는 상당히 위험 지역까지 패스를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선수가 결국에는 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물론 골도 지배하는 선수, 골을 만들어주는, 밥상 차려주는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시퀀스 관여 횟수에 있어서 90분당요. 포르투갈 리그 전체 1위입니다. 9.1회로. 결국에는 포르투갈 리그 최고의 선수가 첼시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슈팅이 좀 적거든요. 다른 선수들보다.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대부분은 어쨌건 간에 이런 공격 시퀀스 관여는 공격 쪽이 많이 하잖아요. 네, 슈팅 많이 때리고 조금 네. 난사경향을 보낼 경우에 스탯이 네.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엔소는 슈팅은 조금 적고 대신 키패스 좀 있고 무엇보다도 저것 때문에 1위인 거거든요. 네. 빌드업 투 슛. 그러니까 본인이 공격 과정에서 패스에 관여해서 슈팅까지 간 게 많으니까 변속 기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제가 돌아보면 포르투갈 리그 출신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는 선수 대표적으로 호날두와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네. 있는데, 특히 브루노가 맨유 오기 전에 스포팅에서 정말 득점과 도움 양면에서 엄청난 스탯을 쌓고 있었고 그 활약을 거의 그대로 맨유로 이식해 왔는데, 엔소 역시 좀 그런 기대감을 좀 부를 정도의 압도적인 포르투갈 리그 지배자였다. 예, 저는 엔소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예전부터도 얘는 정말 물건이다. 그러니까 리버플레이트에 있을 때부터도 그렇게 네. 봤었는데, 저는 얘는 실패하기 힘든 선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상 같은 네. 뭐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얘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너무 많은데다가 또 좋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페드로 포로 영상 때도 뭐 얘기를 드렸고, 뭐 다른 뭐 포르투갈에서 오는 뭐 누네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 포르투갈 리그인 점을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선수는 일단 월드컵에서 입증이 됐다. 그래서 네. 월드컵에서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예, 이거는 그가 뭐 패스 장면들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하고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단 그 디마리아를 스쳐 지나가면서 몰리나한테 이제 측면으로 완전히 열어주는 패스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많은 공간이 열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디마리아 쪽으로 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선수들 3명이 압박해서 들어오니까 그 뒤에 수를 본. 그리고 몰리나도 그걸 눈을 딱 마주치면서 나에게 줘라 하고 딱 들어갔으니까 예. 시야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엔소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MOTD 손흥민 선수 그 평가했을 때 포켓 플레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포지셔닝이 너무 좋아요, 이 선수는. 네, 그러니까 축구 지능이 좋다. 상대 선수 3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예. 또 패스가 가는 공간도 3명 사이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상대가 많은 공간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우위도 가져가고 상대의 숫자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선수다. 예. 그리고 이것도 진짜 위치 선점이 예술이죠. 예. 예, 일단 그러니까 로메로가 패스를 줄 때 상대 선수 3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도 공을 받기 좋은 예. 위치로 빠져나오면서 받고 또 바로 여기서 자신에게 압박에 몰리는 것을 이용한 다음에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롱패스를 연결해줬어요. 예, 그걸 전환 패스를 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전환을 왼쪽으로도 할 수 예.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서 오른쪽에 계속 전환 패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거였고. 예, 이게 예. 바로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터치로 상대의 선수 전원을 뭐 무력화시킨다. 예, 그리고 뭐 상대 선수 3명 사이에 위치하면은 좋은 점이 그거라고 했죠. 누가 막아야 될지 애매해진다라는 거. 예, 마킹맨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벤피카와 유벤투스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의 장면인 건데요. 상대를 압박을 유인한 다음에 예. 거기서 빈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선수가 반대편에 그냥 쭉 패스를 찔러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볼 가능성 능력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템포를 늦추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가 압박이 오도록 해놓고 다른 빈 공간을 연결한다. 이게 굉장히 영리하다. 유인하는 플레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바로 이제 수비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보내는 능력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단순한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지적되는 게 종종 템포를 끈다. 너무 공을 잡고 플레이한다 이런 건데, 이 선수는 한 번에 길게 쉽게 풀어주는 플레이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원터치로 바로 이제 패스를 전진 패스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 점에서 좀 놀라운 게, 사실 이제 3-4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서 쉽게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조금 패스 자신감이 없는 선수는 여기서 백패스를 하거나 그렇죠. 뒤로 예. 돌리거나 예. 안전한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는 끊길 위험을 감수하고 직선 패스를 앞으로 찔러주면서 공격수를 늘린 거예요. 2명 사이로 통과하는 패스인 예. 거죠. 이 패스 하나가 감으로써 4명의 수비수가 지워지는 상태가 되는 예. 거거든요. 물론 뭐 여기서 주앙 마리우가 저쪽에서 패스를 준 것도 예. 예, 좋은 선택이긴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파리 생제맹하고 챔피언스리그 경기였는데요. 이게 등진 상태에서 패스를 받은 거예요. 예. 등진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딱히 견제를 안 해도 그럼에도 압박이 왔거든요. 예. 근데 빠르게 돌아서가지고 전진 패스를 바로 찔러준 거예요. 이것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상대 2명이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잘릴 경우 이 패스가 끊기면 우리 팀 선수들이 앞에 많이 와 있다가 역습을 당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또 쉬운 패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그렇죠. 걸려서 거쳐갈 수도 있는데, 아니다. 과감하게 가운데로 찔러놓고 바로 슈팅할 수 있는 네. 위치로 공을 넣은 것 자체가 이 선수의 대담성,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2명이
사실상 바보가 됐고 또 2명 사이로 찔러주니까 4명이 허비가 되는 거죠. 이게 파리 바로 입장에서. 그 한 번의 패스로 4명을 벗기는 그 기록이 있잖아요. 네, 패스 하나로 그렇죠. 패킹이라고 하는 네. 그 기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계를 한다면 엔소는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는 네. 선수다. 그냥 토니 크로스 같은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 물론 뭐 크로스만한 유지력은 없습니다. 예. 키핑력은 없긴 한데. 더 성장하면 더 모르죠. 그렇죠. 대신 크로스한테 없는 수비력과 예. 그런 운동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수비를 지치게 만드는 그런 노련함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가 내려앉고 이런 상태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끌어내고 네. 많이 뛰게 만들고. 네. 전 이게 놀라운 게 역시나 2001년생이다. 그렇죠. 아직도 경기 경험이 그러니까요. 좀 더 쌓여야 되는 선수인데 이미 완성된 미드필더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볼터치 비율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양쪽 박스 제외하고는 다 밟고 다닌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예, 전천 후 움직임, 결국엔 체력과 지구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배분이 잘 되어 있죠. 예, 특정 그러니까. 위치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만 그 패턴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경기를 잘한다. 그래도 왼쪽이 조금 더 비율이 높거든요. 왜냐? 벤피카에서 더블 볼한테 왼쪽에 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오른쪽도 어느 정도 밟고 다닌다. 이게 거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터치 그래프인 건데 뭐 중앙 지역은 완전히 그냥 다다다다다다닥 뭐 빈 공간이 없죠. 그리고 벤피카에서의 특성뿐 아니라 이런 경향들은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도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하고의 경기에서였는데요. 당시에 뭐 볼터치 최다 114회, 그리고 패스도 최다 100회,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최다, 그리고 소유권 획득 9회, 그리고 경합 승리 5회, 그리고 태클 성공 3회. 거의 뭐 공격, 패스, 경합, 태클, 그러니까 공과 연관된 모든 상황에서 이 선수가 지배했다. 최고의 미드필더였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에선 공격은 안 했죠. 예. 아르헨티나에선 수비야 패스. 메시한테 주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벤피카에서는 조금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지만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리어 수비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신 공격, 그건 막 찬스 메이킹 이런 것들을 아르헨티나에서는 안 하죠. 엔소가. 공격수가 많잖아요, 이미.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번 월드컵에서 뭐 패스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 이거 결승전이거든요. 결승전 가장 많은 패스와 가장 많은 태클과 가장 많은 소유권 획득을 했고요. 결국에 이 선수가 벤피카에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팀 특성으로 줄어들었던 기록을, 그게 이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팀의 사정인 거다. 내가 수비를 해야 되는 역할을 딱 집중하면 수비도 최고로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벤피카에선 수비할 일이 없다. 그렇죠. 이건 거죠. 결국엔 첼시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수비 관련된 장면들인 건데요. 일단 여기서 페르난데스가 알바레스한테 패스를 줬고, 알바레스가 이제 메시한테 패스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가 가로채기를 당하면서 역습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엔소가 빠르게 커버를 와가지고, 그래서 마르크스 튀랑이 음바페한테 패스를 주기 전에 막아내는 장면인 거죠. 따라오는 그 속도도 좋았고 견제해주는 힘도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판단도 수비수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와서 끊어야지 하면서 그 지원하러 왔다. 그것도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었는데 빠르게,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강점이 이거거든요. 굉장히 리커버리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그리즈만한테 이제 패스가 가는 장면인 건데, 원래 거기 덴벨레한테 먼저 패스가 가고 거기서 덴벨레가 그리즈만한테 주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도 엔소가 빠르게 와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격이. 근데 빠르게 뛰어와가지고 태클로 이제 저지하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좀 전진 수비가 되고 후진 커버도 되고 미드필드에 정말 동력이 되는 선수. 어떻게 보면 첼시가 캉테가 좀 이제 부상으로 못 뛰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제 조르지니의 또 수비 커버 문제를 갖고 있던 것들을 엔소 페르난데스 하나로 좀 커버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상대 역습 상황에서 이제 음바페한테 뒷공간이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음바페가 볼을 끌고 측면을 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뒤에 있었잖아요. 좀 떨어져 있었는데도 빠르게 따라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막아낸 거죠. 사실 여기서 타이밍을 조금 내줬다면 음바페가 골문으로도 뛰어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원해주면서 골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바깥으로 좀 밀어내는 역할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정말 속도에 있어서는 최강자인 음바페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잘 뛰기도 하지만 빠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면은 본인이 키핑을 하다가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볼을 끌다가 가로채기를 당한 거였거든요. 튀랑한테. 그래서 역습을 허용해가지고 위기를 자초했는데, 그것도 빠르게 쫓아가가지고 무아니한테서 이제 리커버리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튀랑이 뺐고 무아니에게 연결하면서 무아니가 슈팅 포지션으로 갔는데,
빠르게 내려가서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싼 똥을 예. 본인이 치웠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경기 종료 바로 직전에. 그때 이거 기억나요. 예, 그니까 은바페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걸 다리를 뻗어가지고 막아내는 거죠. 연장 막판이었는데 이때도 은바페가 이거 놓치고 나서 으아 막 소리 질렀잖아요. 왜냐하면 은바페가 이때 경기 막판 후반 막판부터 미쳤어요. 예. 개인 폼으로 막 문전 휘젓고 골 막 들어가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우승 놓치나 했던 상황에서 이걸 못 막았다면 사실 골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소가 우승의 주역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리 생제맹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인데 완전히 측면이 열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라모스가 패스를 줘가지고 하키미한테 공간이 생긴 상태였는데 하키미가 훨씬 가깝고 그렇죠. 그리고 하키미 또 발빠르기로 엄청 빠르잖아요. 그걸 또 쫓아와가지고 막아낸 거예요. 이걸 보자면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는 딥 라인 플레이메이커 위치에서 공을 잘 뿌리면서 정통파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커버한다. 네. 이거는 감독들의 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은요, 약간 조금 볼 소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핑 능력이 속칭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압박당해서 예. 뺏기기도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패스 관련된 수치들은 다 높고, 예, 그리고 뭐 슈팅 볼륨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예, 그리고 수비 관련된 지표들도 높고, 이마저도 벤피카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거지. 그러니까 공중볼에 일단 약점이 있고요. 예, 키가 이건 크지 확실히 않아서. 키가 작았다 보니까 예. 보조해줄 수 있는 그 예. 센터백이나 다른 미드필더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예. 예, 어쨌건 간에 볼을 유지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점이 약간 좀 수비력을 갖춘 토니 크로스 느낌이 나면서도 이 부분은 토니 크로스한테 미달하는 네. 부분인 거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좋은 감독, 좋은 팀,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또 배우고 습득하고 아직 어리니까 좀 발전한다면 더욱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선임자인 이제 조르지뉴하고의 비교인 건데요. 패스 관련된 지표들이 도리어 조르지뉴보다 더 위로 나와 있을 정도죠. 예. 물론 뭐 저는 이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르지뉴가 이건 이번 시즌 기록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비 관련된 지표들은 조르지뉴가 뻥튀기 됐고 예. 패스 관련된 지표들은 다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첼시가 성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예, 수비를 많이 해야 된다. 예. 반면에 엔소는 강팀에서 뛰다 보니까 수비 관련된 지표들은 다소 이거보다는 더 좋은 거고 패스 관련된 지표들은 이거보다는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예. 이제 리그의 특성과 팀의 특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찌됐거나 조르지뉴는 이제 아스날로 갔고 그 역할을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후반기에는 첼시에서 하게 됐는데요. 예. 일단은 첼시는 보일리 구단주가 온 이후에 워낙 많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려 18명을 영입을 했거든요. 예. 예,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가 가세한 새로운 판을 짜는 첼시의 후반기 예상 베스트 11이 궁금한데요. 포토 감독이 일단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상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네.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예상한 베스트 11인 건데요. 일단 뭐 4-3-3호 예상을 하자면은 하베르츠 가짜 9번에 무드릭 펠릭스 좌우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홀딩에 서고 코바치치와 마운트가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하고 리스 제임스와 벤치엘이 이제 오른쪽 풀백과 왼쪽 풀백을 서고 포파나 실바 이거는 이게 스카이 스포츠잖아요. 부상 선수가 너무 잠깐만요. 많은데요. 포파나가 돌아오나요? 그리고 포파나가 돌아오더라도 포파나가 주저니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포파나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예, 스카이에선 이렇게 예상을 했다. 예, 미드필드 구성을 보자면 역시 코바치치가 이 높이를 커버해주고 마운트가 이제 박스 투 박스로 움직여주면서 엔소가 공 뿌려주면서 또 뒷공간도 커버해주면서 예. 그렇게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4-2-3-1로 뛸 가능성도 있다. 예, 뭐 4-2-3-1로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구성은 아니죠. 예, 선수 그냥 구성은. 마운트가 조금 한 칸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차이고요. 저는 그런데 4-2-3-1로 한다면 펠릭스를 중앙 공미로 더 배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마운트도 측면에 많이 세우잖아요. 예. 포트 감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뛸 수 있고 3백을 쓸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도 전망을 했네요. 그렇죠. 3-5-2로 예상을 한 상태에서 왜냐면 3-5-2도 많이 쓰니까요. 예. 근데 3-5-2를 쓰면은 또 바디아시를 왼쪽 센터백보단 쿠쿠렐라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쓰지 않나 싶긴 하고요. 스카이 스포츠가 이게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데 축구 잘 안 보나? 안 보는 분이 있나요? 어쨌건 간에 예. 그리고 3-4-3도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엔소의 옆에 코바치치는 있어야 된다. 높이의 문제를 커버해줄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2월달 뭐 중요한 경기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제 이적 시장 끝난 후에 첫 경기가 첼시가 이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악몽을 겪은 풀럼과의 그 리턴 매치예요.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엔소는 거의 바로 투입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중원 쪽에 문제가 왜냐면은 조르지뉴가 노예 처음 뛰었던 게
조르지뉴가 잘해서라기보단 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도 컸거든요. 물론 조르지뉴가 뭐 그렇게 완전히 못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조르지뉴가 떠났으니까 지금 자카리아도 부상이고 뭐 캉테도 부상이고 이렇게 중원에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엔소가 바로 선발로 나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조금 호흡적인 부분이 다소 우려가 되긴 하지만은 지난 맞대결 때 펠릭스가 퇴장당하지 않았고 레노의 미친 선박쇼가 아니었다면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첼시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펠릭스도 당시 임대계약 이틀 만에 풀럼과의 경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엔소의 출전 가능성이 높고 또 엔소를 계속 출전시키면서 빨리 적응을 시켜야 그렇죠. 중요한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풀럼전 웨스트햄전은 엔소를 적응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바로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챔피언스리그예요. 왜냐하면 첼시가 리그 10위니까 솔직히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4위까지 올라가서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건 어려우니까 유일한 희망이 챔스 우승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것도 쉽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단판 그 토너먼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도르트문트전 거의 올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리그는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그 토트넘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트넘 승점 3점 차예요. 근데 이제 첼시는 사실 리그 10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유로파리그를 목표로 뛴다는 것도 동기부여는 어렵고 도르트문트전에 맞춰서 팀을 좀 운영하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토트넘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맨유가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브라이턴이 2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뒤에 있는. 근데 승점이 5점 차거든요. 브라이턴이 그 2경기 다 이기면은 그러면은 토트넘은 순위가 하나가 더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첼시는 더 그만큼 승점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상위권들과의. 결국엔 솔직히 첼시가 리그 4위를 노린다는 건 조금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도르트문트전 잘 치르고 물론 이제 첼시가 토트넘과의 경기에 맞대결에서 이기면서 승점 차를 좁히면 좋겠지만 위에 팀들이 너무나 많이 미끄러지길 기대해야 된다는 이게 그러니까 승점 차보다도 저는 앞에 몇 팀이 있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점 차는 어떻게든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많은 팀들이 있으면 이게 결국 물고 물리거든요. 그렇죠. 누군가도 승점 얻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건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위 하는 순위는 솔직히 조금 절망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위를 노리기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 첼시는 풀럼전이든 웨스트햄전이든 엔소뿐 아니라 무드릭이든 영입한 선수들을 많이 투입을 하면서 도르트문트전에 그 평가전처럼 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어느 정도 경기력이 나올지 2월 16일 새벽 5시인데요. 이제 챔피언스리그 16강 이번 달 정말 기대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토트넘과 밀란의 경기도 있고, 김현재 선수가 출전하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도 있거든요. 그 외에 챔피언스리그 주요 빅매치들 역시 한준TV는 부거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세밀한 분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를 통해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